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객관식, 10페이지 잠깐 펴보겠어요? 세법 엔딩 있는 거? 10페이지 펴보시면,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문제, 너의 10페이지는 어디니? 1-10이 아니라 그냥 10. 출제 경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회계사 시험부터 나와 있으니까 보면, 우리 수업은 객관식에서 지금 과정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렇게 합니다. 요 세 가지 세목을 하고 순서는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를 할 거예요. 법인세 회계사 시험은 총 40문제 중에 14문제 나오는 거예요. 14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산이 많이 나오고 소득세 10문제 나오고 계산이 6문제, 부가세 8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세기본법은 1월 말쯤에 특강을 하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학원에서 파이널인가 이걸 해요. 그때 이제 객관식 문제는 조금 풀어요. 그래서 기본 내용은 요때예요. 요건 회계사 세무사 동시에 같이 들으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세법 엔딩에 법인세 편하고 국기법 편을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때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국기법을 1월 달에 처음 들으면 좀 늦어요. 그래서 좀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국기법 1월부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베린 몸입니다. 상증세는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회계사 시험은. 상속세 하나, 증여세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세나 종부세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지방세랑 종부세는 포기합니다. 다. 보지도 않습니다. 3번이냐 4번이냐 고르는 문제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상증세는 2차까지 생각했을 때 공부해 두셔야 돼요. 공부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1차 때 공부를 안 하면 2차 때 이제 세무회계 10점 나오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오른쪽에 이제 세무사 시험을 가보면 법인세가 10개 나와. 10개. 근데 법포자들이 되게 많아요. 법인세는 제끼고 나머지 30개에서 어찌저찌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이 과정에서 선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회계 공부의 선행학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세무회계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세무회계라는 게 객관식 문제를 두세 개를 조합한 게 기본적으로 세무회계 계산 문제. 요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요걸 제대로 못하지. 근데 이제 많은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긴 한데, 얘를 하면 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 우리 거의 다 풀 거거든요. 99.9%풀 거야. 안 푸는 문제가 가끔 하나씩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의 다 풉니다. 우리 이 과정에서 문제들은 다 풀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세도 10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세부터는 좀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계산은 포기하고 이론만 하겠다 이런 친구들인데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전략을 많이 하죠. 1차 때 우리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런 전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1차 합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를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2차. 1차 합격한다고 뭐 상 줘요? 집에서 줄 수는 있죠. 셀프죠, 셀프. 2차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까지 하면 28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국기법부터 사람들이 기타 세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라 그러더라? 자법이라고 하던가? 잡놈 새끼들. 어쨌든 자법은 아니고 되게 중요한 법이에요. 국세기본법이 4문제 정도 나오고 국세징수법이 4문제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2월 정도에 특강을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있죠? 양이 되게 많아, 양이.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무사 하시는 분들 국조법 자체를 한 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일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뭐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일할 때 좀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조세범 처벌법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양 대비 문제가 적은 거니까, 아니 문제가 많은 거니까 공부하실 만하고, 일할 때도 많이 써요. 저도 어제 인천지방국세청 갔다 왔었거든요. 우리 범칙 얘기부터 했거든요. 조세범 처벌부터.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 막 쫄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 국세기본법에 보면 유치송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두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거야. 그거를 우리 세무조사 나갔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숨어 있고 막 이러니까 아침 8시 20분에 와서 저녁 7시, 8시까지 국세 공무원들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척했어요. 화가 여기까지 났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반성문 같이 쓸까요?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은 나중에 국세징수법 특강할 때 같이 들으시면 돼요. 국기법은 1월에 특강할 때 같이 들으시면 되고, 파이널 같은 거 할 때 문제를 좀 풀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이제 부가세부터 갈 거고,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론 내용을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이론이 끝나면 문제를 풀어요. 문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이론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이제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판서를 지금은 많이 하진 않아요. 엔딩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잘 모르는 내용이면, 여기서 혹시 모르면 꼭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가세 이제 가볼게요. 이제 총설부터 있죠. 차례 잠깐만 볼게요. 목차에서 부가세. 대개는 8문제 또는 그러니까 회계사든 세무사든 8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총 9장까지 있잖아요. 그쵸? 거의 고르게 한 장당 한 문제 나와요. 근데 1, 2장은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 한 장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주 고르게 나옵니다. 고르게 전체적으로. 자, 가볼게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 나중에 2차 시험에 세법학에서도 이론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같이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 난이도가 쉬울 때 같이 잘 할 수 있어요. 자, 1-2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큰 카테고리를 볼 때 과세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거예요. 누가 납세 의무자냐?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과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4개의 4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그냥 잠시 보시면,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를 두 군데로 나눴죠. 하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하나는 99%가 여기고 1%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무관하게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단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세는 국가나 지자체는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고, 개념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볼게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에요. 여기 사업장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 밖에 단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이면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볼게요.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 형태가 공유일 수 있어요. 공유. 그렇죠? 같이 쓰는 거예요. 공유. 그러면 2분의 1을 갑이, 2분의 1을 을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잖아요.
혹은 갑이 병에게 저 2분의 1의 지분을 넘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 이거야. 과세 대상이냐.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가 변경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요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설명드려요. 2분의 1을 지분을 병에게 넘기는 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분을 넘기는 건 주식을 넘기는 것과 똑같아요. 소유권 자체 전부가 넘어가야지만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그냥 주주가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고 개념이 여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있죠? 부가세는 두 가지 거래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삼죠. 하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두 번째는 재화의 수입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자의 정의를 봐야 되고 재화의 정의, 용역의 정의를 봐야 되고 재화의 수입은 과세하죠. 근데 거기 화살표 본 거면 용역의 수입의 개념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대리납부 개념인 거예요. 용역 수입 자체를 과세하진 않고 대리납부를 통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납부라는 게 뭐예요? 국외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니까 얘한테 거래 징수를 못하니까 국내에서 이 대가를, 이 돈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징수하라고 돼 있죠. 거래 징수. 그렇죠? 거래 징수. 거래 징수하기 때문에 이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징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국세 기본법 이런 거 배우면 배우는데 납세자라는 말과 납세 의무자라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납세자라는 말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야. 의무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애는 누구냐? 징수 의무자야. 대표적인 게. 징수 의무자. 내 세금이 아닌데 남의 세금을 떼서 갖다 내는 사람이야. 남의 세금을. 오케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갖다 내는 자,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원천징수 의무자인 거예요. 또 하나 누구 있어요? 대리납부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세금 대신 내는 거, 거래징수, 대리납부도 거래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과세 대상이면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거래징수이기 때문에 대리납부는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 못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똑같아. 남의 세금을 누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거래징수 의무자인 대리납부 의무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거예요. 좀 깊이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추가로 가서 그러면 얘는 누구여야 돼? 지급하는 자는 적어도 과세 사업을 하는 자는 아닌 거지. 과세 사업에 이 용역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죠. 기억을 하시고 과표를 가보죠. 과세 대상이 애당초 두 개잖아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니까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사업자는 기간 과세 단위로 부가세가 과세되니 즉 1기 2기 이렇게 나뉘고 있으니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합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해당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합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갑, 을, 병 이렇게 하고 고객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병의 과세 표준을 삼는다면 얘가 100에 넘기고 얘가 200에 넘기고 얘가 300에 넘긴다면 부가세 과표는 300인 거죠. 300. 물론 병의 과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00이죠. 100. 300에서 200을 빼니까. 하지만 과세 표준은 300인 거죠. 왜 그래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표현 하나 같이 챙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닌 이렇게 돼 있죠. 즉 병의 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00이지만 그 부가가치가 아닌 전체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으로 우리 과세표준을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다른 세목들은 어떻게 나와요? 그것이 산출세액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건 매출세액에 불과한 거고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화는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과 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건 바이 건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구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당 관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신고가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관세, 과세 가격에서 출발해서 각종 관세 등을 모두 합치죠. 그걸 합치고 나서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 개념이죠. 부가가치 세율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10%짜리, 영세율이 되면 0%짜리. 그럼 과세 대상 우리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했으니 우선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면 재화를 가볼게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물건의 범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유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권리가 있는데 권리의 정의는 좀 여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건 이외에 위에 정의됐던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소비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창고 증권을 넘겨요. 증서 자체는 소비 대상이 아니지만 창고 증권 안에 화체되어 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창고 증권이라는 걸 넘기거나 BL 선화 증권을 넘기면 그 물건을 넘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재화를 볼만한 거죠. 그렇죠? 공급이라고 볼만해요. 창고 증권 안에 있는 물건이 재화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어요. 내 이 친구한테 물건을 팔고 1억짜리 받을 돈이 있어요. 이 돈을 이 친구한테 팔아요. 하지만 이건 돈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소비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넘긴다 이런 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거기 비교 개념 나와 있죠. 화폐, 어음, 수표 등은 지급 결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제 수단에 불과한 것을 재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쉽게 얘기하면 재화의 공급은 결국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고 그 소유권 이전 대상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부가세는 결국 핵심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다시 돌아오면 가상자산 있죠. 이 가상자산도 결국은 지급 결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코인 같은 거. 주식이나 회사채도 재화가 아닌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비교 개념으로 보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내가 사업하고 있었던 그 물건을 현물 출자 목적으로 넘기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아요. 그럼 내가 넘기는 건 뭐예요? 물건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공급. 주식의 지분을 넘기는 거 있죠. A 주식회사가 있고 A 주식회사의 주주인 갑이 을에게 A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긴다고 해서 그게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걔도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출자 지분의 반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지분을 넘기고 다시 뭔가를 받아올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법인세에서 뭐라고 불러요? 내 지분을 넘기고 그 지분의 반대급부로 뭔가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아요. 법인세에서 뭐라고 불러요? 감을 잃었어요? 감자라고 하는 거죠. 감자. 출자 지분의 반환을 한마디로 하면 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감자가 됐을 때 현금을 받을 수 있죠. 현금 받는 거는 주식을 내가 넘기고 현금을 반대급부로 현금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주가 있고 A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여기다 반환을 하고 주식 반환을 하고 여기서 현금을 줘요. 현금을 주는 건 A 주식회사도 지금 사업자잖아요. 이거는 현금 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신에 뭐를 줄 수도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현물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재화를 주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걸 넘기는 거니까 수요권 이전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현물을 주는 것은 뭐가 된다? 재화의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은 결국 소유권 이전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다. 상품권을 넘기는 것 자체는 소비의 대상 그 자체는 아니죠.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그때 물건을 받을 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 그 자체는 재화가 아니다. 지금 재화의 공급인지 아닌지 핵심은 뭐냐면 누가 공급하고 있는가를 잘 캐치하셔야 돼. 지금 여기서 넘기는 자가 A 주식회사고 현물을 넘기고 있다. 이 사실을 보셔야지. 주어를 예를 두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별로 다 다르다. 상품 결제 수단에 불과한 상품권.
여러분이 롯데백화점이나 뭐 현대백화점 가서 돈 주고 상품권 사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거래가 없어요. 부가세법상은. 그 상품권을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가서 주고 물건을 받아오겠죠. 그때 공급이 되는 거죠. 회계학에서도 우리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는 선수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권과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있죠, 용역.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물건 이외의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용역과 권리의 구분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결국은 사업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기 맨 밑에 사업의 구분을 가보면 우리가 음식점업 이런 거 했을 때 재화를 주는 거냐 용역을 주는 거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화와 용역의 구분 사업에 따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부가세법에 만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부가세법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표준산업분류에 관계없이. 그리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세법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표준산업 분류에도 불구하고 용역 공급 사업에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법에 용역에 공급이 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그것과 유사하면 부가세법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정의 안에 대표적인 업종 2개 건설업, 부동산업, 기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기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부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식 숙박업이 있는 거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이 있는데 왜 건설업과 부동산업만큼은 지금 따로 적어놨느냐. 부가세법의 표준산업 분류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건설업은. 그런데 거기 표 안에 있는 것처럼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아래 동그라미 1과 2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설한다라는 건 남이 부탁해서 지어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표준산업 분류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래 동그라미 1, 2에 해당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죠.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을 자연건설에서. 자연건설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지어서 판다는 거죠. 아파트 지어서 분양 판매하면 이건 건설업의 업종은 건설업이지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사업 목적상 요거는 이제 결국 사업자 여부에 대한 예시 규정인데 1과세 기간 동안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이거 역시 사업자로 보고 동시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 부동산업 있죠? 부동산업에서는 비과세 사업이라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업처럼 보이지만 동그라미 1, 2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면세도 아니고 그냥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업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비과세 사업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사업인 거죠. 그러면 여기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는 자는 매입세 공제도 못 받는 거죠. 비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도 없고 납세 의무자도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은 소득세하고 연관된 개념이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 사업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과세 사업이에요. 그럼 내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지하철이 들어가. 그래서 나한테 보상금 쪽으로 지역권 설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줬어. 그러면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얘는 비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렇게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하셨죠? 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있죠. 자, 이론적인 방법 첫 번째 가산법이 있죠. 그래서 각종 부가가치, 즉 여기서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일일이 다 가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공제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 단계 거래 공제 방식이 있고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 있는데,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누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전 단계 거래 공제 방식과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하는 걸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이라고 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해서 직접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걸 전 단계 거래액 공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세액 공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적 산식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운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공급 가액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시면 누적 부가가치라는 개념 아시겠죠? 지금까지 쌓여있는 부가가치,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 100,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100,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 100을 모두 합산한 게 300이고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 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병 사업자 단계까지 누적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공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매입세 공제를 통해 다단계 판매세의 단점인 중복과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00, 200, 300 하면 600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세를 물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앞단계에 있었던 매입세금은 다 공제해 주는 거죠. 다단계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모든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 등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탈세 위험, 상호 감시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탈세 위험도 낮추게 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잖아요. 완전 면세가 된다는 건 중복과세에 있어서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고 내가 공급하는 단계에선 세율이 0이니까 영세율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전 단계 거래 공제 방식이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지. 매출 매입이 있으니까 앞에 걸 빼주는 관점이 없으니까 완전 면세가 안 되는 거예요. 상호 감시 기능, 그리고 자본재 매입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인한다. 이게 뭐 재정학적인 관점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득세 계열은 감가상각비만 비용 처리해 주잖아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기계장치를 투자했으면 그 전액을 일시에 다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았을 때 우리는 환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세금에선 환급이라는 건 기납부세액 이외에는 환급을 안 해주지만 여기서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나라 부가세 과세 구조, 그 회계 처리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그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부가세 납세의무자로 가보겠습니다. 사업자와 이렇게 출발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사업자와, 그러니까 두 개 과세 대상이 있으니까 납세의무자도 둘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도 포함한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그걸 지자체 조합이라고 불러요. 거기도 포함을 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사업자의 정의가 있죠. 소득세 사업자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다른 거 첫 번째입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끊어볼까요? 여기가 이제 소득세하고 다른 거죠.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영리 비영리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어차피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요 말이 어려워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독립적이란 말이죠. 독립적.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보면 이 독립성을 두 가지로 하거든요. 인적 독립성과 물적 독립성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인적 독립성은 어렵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인적 독립성이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물적 독립성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죠. 물적 독립성이라는 거. 자,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볼까요? 음식점 업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업. 음식점업 안에서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적이면 여러분들 이거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횟집을 하고 있어. 최근 뭐 사례를 보면 횟집, 음식점업을 하고 있죠. 회를 팔면 여러분 과세죠, 과세. 횟집에서 음식점 업으로서 회를 팔면 그건 과세예요. 하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뭐 회를 팔는 건 과세가 아니잖아. 면세잖아. 근데 이런 거야. 자꾸 포장이 많은 거야, 포장. 포장을 해서 배달을 많이 하는 거야, 배달. 그렇죠?
그러면 원래 노량진 수산시장, 배고파 그런가? 어쨌든 수산시장에서 회를 그냥 사서 막 내가 팔면 그거 다 면세인데, 나는 음식점을 하고 있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그냥 포장 배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 음식점 업으로서의 과세 사업과 별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한 별개 사업이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사업이라는 건 어떤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으면 그게 사업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독립적이라는 건 물적 독립성, 두 개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음식점업을 메인으로 하는데 하루에 한 명 정도 와, 한 명 정도. 그래서 그것도 와서 포장해가. 그런 경우 그걸 따로 면세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독립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독립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된 지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농민이 있어. 농민. 여러분들 부가세법상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세법상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농민이 자기가 땅이 있었는데 여기 땅에 토사석 있죠. 토사석. 여러분들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지만 흙을 공급하는 건 과세란 말이야. 재화란 말이야. 그 토사석을 일시로 누가 와서 캐가지고 나한테 돈을 줬어. 지금 의미 이해하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놈이 와가지고 토사석을 캐겠대. 그리고서는 한번 와가지고 토사석을 계속 캘 수는 없잖아. 나 여기다 작물을 심는 거지 흙을 파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잠깐 파간대.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냐 이거지. 아닌 거야. 독립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했어야지 그게 사업이고 독립성이 있는 건데 그냥 한 번 한 거야. 한 번 한 거. 이거는 사업 자체로 평가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소득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성이 사업소득의 가장 중요한 징표죠.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죠. 저는 부가세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한 건 못 내겠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다 두들겨 맞습니다. 세 번째, 농가부업. 그러니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은 거의 보시는 것처럼 우리 법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 근데 내가 농어민인데 우리 농어민인데 옆에다가 농어가 민박사업 같은 거래. 그렇죠? 그럼 이건 숙박업이잖아. 주택 임대 사업이 아니라 숙박업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민박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자판을 열어서 음식 판매를 해. 이거 자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농민이라도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소득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농어가 부업으로 되면 연 3천만 원이란 기준하에서 비과세 판단 기준이 넘어가는 거거든. 부가세법과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죠. 영세율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자, 신탁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탁.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 뭐 명의신탁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있고 그리고 수탁자가 있죠. 내가 가진 건물을 신탁 등기라는 걸 통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등기를 치는 거야,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되니까 부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죠. 이건 공급이 아니에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도 공급이 아닌 거죠.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니까. 지금 그런데 신탁재산에 납세 의무자를 두고 있는 이유는 수탁자 명의로 제3자에게 이 건물을 공급했을 때 이 건물의 부가세를 누가 낼 거냐라는 거죠. 부가가치세 기본은 이래요.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법률상,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재화 양도 또는 인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3자에게 넘기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누가 내느냐? 계약의 주체가 수탁자이기 때문에 원칙은 수탁자인 거죠.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위탁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신탁을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를 위탁자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자의 명의로 하거나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지배관리 통제하고 있다라면 우리 실질과세 원칙의 개념을 원용해서 여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도 하죠. 문제는 항상 체납이 있을 때, 체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이때 제2차 납세 의무와 물적 납세 의무 요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를 예외로 하고,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건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두고 있고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두고 있는데 각각 어디에 포지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래 납세 의무 그리고 보충적 납세 의무 이렇게 둘로 나뉘고 원칙은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여러분 무궁화 신탁, 한국토지신탁 이런 회사야. 그럼 이런 회사는 우리 계정이 다 따로 있다고. 신탁 계정이 다 따로 있어서 신탁 재산별로 따로따로 다 사업자 등록하고 신탁 재산별로 부가세 신고 다 따로 합니다. 신고서도.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 등록증이 다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로 나와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위탁자를 신탁재산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신탁재산을 임대할 때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거죠. 한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건 뭐냐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지위 이전을 해요. 그럼 여러분 법률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주가 아무도 안 움직여요. 소유주는 계속 수탁자 앞으로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대내적으로는 실질적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지위 이전이 있을 때도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고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한다. 대표적인 게 위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끊어볼까요? 기업부터 니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이거를 문제 직접 내기는 힘들고 낸다면 디귿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누구랑 거래하는 거야? 위탁자와 특수 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실질적 지배 통제권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제2차 납세 의무 가볼게요. 보충적 납세 의무. 그래서 수탁자가 체납을 한 거예요. 그럼 수탁자가 법인 같은 거 한마디로. 근데 거기에 돈을 탈탈 털어먹은 거야. 언놈이. 수익자가 이미. 근데 부가세 낼 돈 없대. 그럼 가져간 돈 보고 보충적인 납세 의무를 줘라. 그걸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자가 얘가 체납을 하게 되면 수익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만약에 위탁자가 체납을 할 수 있잖아. 위탁자. 그렇죠? 그럼 위탁자가 체납을 했는데 돈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 돈은 어디에 보통 있냐면 수탁자의 통장에 있다고. 수탁자. 그럼 수탁자는 자기 세금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야. 그 재산으로. 그래서 여기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죠. 물적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탁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는 수탁자는 신탁 재산으로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과세기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사업자들은 과세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지만 그는 과세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건바이 건으로 내는 거니까. 자, 그럼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부터 한번 가보면 계속사업자는 1기와 2기로 나누고 1월 1일부터 6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나의 각각 과세기간으로 보는 거죠. 신규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사업 개시일을 최초 과세 기간 개시일로 보는 거죠.
사업 개시일이라는 건 매출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면 제조 개시한 날 등이 원칙이 돼요. 근데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사업 준비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을 우리 최초 과세 기간으로 보는 거죠. 최초. 그래서 거기 특례를 잠깐 보시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우리 사업 과세 기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준 날이 아니라 등록 신청일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등록 신청하고 그날 안 나오고 다음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부터 하면 그 사이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최초 과세 기간 안에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도 없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폐업한 날을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사실상 사업을 미개시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 폐업 등록을 했다, 폐업 신고를 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사업을 미개시한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우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제 폐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등록일부터 어쨌든 폐업일까지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 폐업 의제일까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를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게 폐업 의제일이에요. 폐업 의제일.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폐업이라는 말과 청산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청산은 법인격을 소멸하는 말이고 폐업이라는 말은 부가세법상 사업만 안 하는 거야. 그럼 사업을 한다는 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청산이라는 말은 다르다. 그래서 내국법인이 청산 기간 중에 있어도 사업자 등록증 말린다. 뭐라 하지? 일하다 와가지고 이게 슬랭 아닌 걸로 써야 되는데 우리 이제 말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사업 이제 그만두는 걸. 그래서 어쨌든 폐업을 하는 게 폐업을. 자, anyway. 그래서 그 청산하는 거하고 진짜 폐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폐업 후에 보통 청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있겠죠. 그 피합병법인이 이제 소멸이 될 건데 그 피합병법이 소멸되는 날까지가 법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나누는 거야. 합병 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소멸법인은 과세기간을 삼습니다. 존속법인은 과세기간 그대로 존재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간이가세자 있죠. 간이가세자는 과세기간을 1기, 2기로 나누지 않고요. 전체 과세기간으로 나누는 거죠. 1년을 전체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예정 부가 고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간이가세를 포기하면 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월 단위. 면세는 일할 단위예요. 즉시예요. 즉시. 하지만 간이가세는 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간이가세자고 그 다음 곧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3월 20일 날 포기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3월 말일까지가 간이가세자고 4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돼요. 우리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간이가세자이잖아요. 그래서 과세 유형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이죠. 미달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우리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간이가세 유형,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공급대가가 역시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때는 일반과세자가 되고 상반기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슈 등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간이가세자 지위를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죠. 물론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과세 유형 변경 통지를 먼저 20일 전에 주긴 해야 됩니다. 통지 못 받으면 통지 받은 과세 기간까지 여전히 간이가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거고. 납세지 가보겠습니다. 납세지는 이제 관할인 거죠. 관할. 그래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가세법은 사업장을 우리 관할로 하는 거예요. 원칙이. 이게 원칙이야. 즉 갑이 여러 개의
A, B, C 이렇게 사업장이 있을 때 각각이 다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사업장 각각이 다 과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과세 단위. 그래서 원칙은 사업장 소재지예요. 하지만 이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총괄 납부 사업자들이 있죠. 이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서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는 총괄할 수 있죠. 하지만 과세 단위가 변경되진 않아요. 그대로 신고는 총괄 납부 사업자도 각각 하는 거죠.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계열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안 해요. 근데 뭐가 있을 때만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득이 있거나 혹은 사업 소득이 있을 때. 그러한 사업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는 거, P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거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과세 단위가 뭐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를 과세 단위로 하는 거죠. 오케이. 사업자를 과세 단위로 하니까 얘네들 사업자 등록증이 다 없어지는 거야. 사업자 등록증 하나밖에 없고 관할도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가 있다. 가볼게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가는 거고 사업장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사업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내가 혼자 프리랜서처럼 움직여. 근데 원래 프리랜서는 부가세 과세 단위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거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화살표 친 것처럼 이게 결국은 사업장 미설치하고 관련된 건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부가세 안 낸 거를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나중에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우리 관할로 합니다. 관할이 정해줘야지 세무조사를 누가 할지도 결정되는 거거든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한 물건을 보관한 장소 이런 곳이 아니라 어디가 되냐? 세관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서 관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하는 거. 세관 소재지로 간다. 그럼 이 사업장의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있죠. 밑에 정의는 안 있죠. 사업장은 원래 국제조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요. P라고 그래.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해서 사업장을 국제조회에서는 P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P야. 고정된 장소여야 돼. 고정된 장소. 기본적으로 이게 물적 시설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이 개념이 이래요. 근데 사업장을 내가 여러 군데 추가할 수 있어. 그래서 건설업이다라고 하면 본점 소재지를 기본적으로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할 수 있다 이거야.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신청에 따라 추가할 수 있어. 하지만 현재 법은 무인 자판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간이가세자 기준이 있으니까 사업장별로 간이가세자 기준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법인데 사실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게 전체 통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법을 굳이 망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무인 자판기에 의한 사업은 추가 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을 보면 어떤 장소가 있겠어? 이게 포장만 하는 장소, 충진만 하는 장소 등이 있고 아니면 완성 물건이 있는 데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가고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곳은 제외하고 여러분들 석유 같은 경우는 저유소라는 게 있어. 저유소. 그래서 중간에 왜냐하면 이제 정유회사에서 만든 기름을 정지한 거를 다 일정 지역으로 보내서 어마어마하게 파이프라인 큰 데다 보관을 하고 그때그때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그게 운송비나 보관 관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유소 있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관만 하는 장소이지 이걸 제조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있죠?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게 용역의 국외 공급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영세율 적용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점 소재지. 그래서 본점의 부동산 법인 해당 법인의 부동산 소재지로 미안해.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본점의 개념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라도 인정이 돼.
지점 소재지라도 한 곳만 가면 되거든. 왜냐면 공장이나 대기업들이 옛날부터 지방세 같은 것 때문에 본점을 지방에 두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본점 역할에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거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등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업무총괄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인은 실질적 본점으로 간다는 개념이긴 해요.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이 있는 거죠. 결국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의 등기부 소재지.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죠. 지상권만 대여하는 사업, 혹은 지역권만 대여하는 사업, 부동산 임차권만 대여하는 사업, 광업권만 대여하는 사업, 이런 걸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업무총괄 장소로 가요. 그리고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도 전국 각지에 있지만 각지를 다 사업장으로 두지 않고 업무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인 자판기는 기본적으로 업무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어요. 자판기 설치 장소로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장 미설치 규정은 아까 위에서 한번 봤었고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하는 거잖아요. 신탁재산 하나하나가 다 사업장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탁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간다. 근데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수한 경우는 국가, 첫 번째. 국가는 원래 국가가 공급하는 건 면세예요. 하지만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할 텐데 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이야. 부동산 임대업은 원래는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지만 이 경우만큼은 업무총괄 장소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단계 판매원 있잖아요. 다단계. 그럼 이들이 사업자가 되는지도 첫 번째 쟁점이긴 한데 사업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구 그대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말과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른 거야. 지금 다단계 판매업자 정도 되면은 에메랄드나 다이아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 다단계 판매원은 지금 뭐지? 나 보석을 잘 모르니까. 나 보석을 기본적으로 싫어해. 얘는 뭐 되게 낮은 단계 뭐가 있을까? 그냥 큐빅 정도 되는 애들이야. 큐빅. 원과 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기생에서 지금 사업장에 있는 거야? 에메랄드 다이아에 기생하에 있는 거야.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면 국내 사업장이다. 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